반갑습니다. 저는 그 화성 쪽에 그 연구소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배 그 연구소장이라고 반갑습니다. 역시나 그 오늘도 보니 다 이 앞좌석은 다 비어 있고 다들 저 뒷좌석이 있는데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항상 그 저부터도 뭐 이 교육 자리든 어떤 회의 자리든 가면 가능한 뒷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앞좌석에서 좀 들어보면은 좀 잘 들리는 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그 강의는 뭐 어려운 강의 사실 해봐야 그 와닿지도 않을 거고 저도 이 섬유에 대해서 완전히 다 모릅니다. 30년 가까이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뭐 좀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섬유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일단 그런 쪽으로 좀 일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은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섬유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아 태광에서 이 정도 실은 생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그 다 이름은 뭐냐고 오늘 그 우리 이번 신입사원 구성을 보니까 그 소기업 쪽에 대체로 많던데 그 섬유 쪽은 뭐 대한항섬은 한 분이고 김재훈 씨가 예, 반갑습니다. 제가 대한항섬 쪽을 많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모다크릴에 오미나 씨가 있고 또 이렇게 몇 분 또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그 섬유에 대해서 기본 참 하기 전에 앞선 교육은 보통 몇 시간 정도 했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10시에서 11시 20분에 마치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중간에 쉬는 타임이 있었고 계단 있었어요. 그럼 적당히 알려주세요. 방금 그 우리 신홍수 사원이 그 12시까지라고 해가지고 예, 뭐 재미없는 이야기라도 너무 길게 듣는 거는 또 좋지 별로 바르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적당한 시간에 10시부터 해가지고 11시 20분에 마친다 보고 한 30분 내지 40분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런 거 같습니다. 자, 일단 교육의 목적은 이제 섬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각 섬유의 특성 기능도 섬유의 생산 프로세스를 이해하자. 자, 섬유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섬유 개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섬유라고 하면은 좀 그 정의를 갖다가 좀 말을 하기가 자 그러면 우리 김재훈 씨 본인이 생각하는 섬유란 어떤 걸까요? 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실을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우리 제가 그 석유 사업 쪽은 미안하지만 다 신입사원 이름을 좀 적었어요. 자, 석유 사업 쪽에도 한번 물어볼까요? 이동규 씨, 이동규 사원. 예, 아까 자, 이동규 사원이 생각하는 섬유는 어떤 걸까요? 여기나 아이돌에 소개가 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섬유라고 하면은 보통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가늘고 길다. 그리고 가늘고 긴 실의 형태. 이걸 보통 섬유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두께에 비해서 길이가 많이 길다. 또 섬유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좀 더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은 두껍지만은 그 두께에 비해서 충분하게 길고 그 충분한 길이 방향의 직교 방향에 의해서 직교 방향과 길이 방향의 구조가 다르면서 다른 일축 이방성을 가진 물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세 번째 이야기했던 이거는 뭐 나도 헷갈리는 이야기니까 일축 이방성 하면 다들 뭐 헷갈릴 것 같습니다. 한 방향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보니까 여기 사실은 이건 우리 본부장님이 만드신 그 교환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따로 교환을 만들었다가 이것도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 교환으로 이제 강의를 하려고 길이가 굵기 100배 이상 근데 사실 섬유 정의 찾아보면 100배 이상에는 많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께보다 넓이보다 충분히 길다 라는 말이 있고요. 상당히 또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선형 상태의 물질로서
굽혀지기가 쉽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된다. 자, 굽혀지기 쉽다는 게 유연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이라는 게 뻣뻣하면은 우리가 이런 섬유도 못 만들 거고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섬유라는 실이 상당히 유연합니다. 유연하다 보니까 그 활용 용도가 의류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의 특징은 가늘고 길면서 유연하다라고 정의를 했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다, 가늘고 길다, 그 강요입니까? 어느 정도 길고 어느 정도 가늘어야 실이라고 하죠. 자, 김재원 씨가 그 대한하섬에 폴리에스테를 생산하는 그쪽 생산팀 쪽에 배치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한하섬에 보면은 뭐 NSD하고 HSD의 실을 감는 제품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 NSD는 한 9kg 분량으로 만들고 HSD는 한 7kg 분량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실의 사종을 말할 때 50의 이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50의 이사 이 제품 9kg짜리를 갖다가 실을 쭉 풀어가지고 만일 여기서부터 장충동 본사까지 간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예. 9kg짜리 50의 이사 제품을 풀어가지고 여기서부터 풀어가지고 본사까지 갔다가 다시 또 울산 왔다가 또 본사 갔다가 울산 왔다가 겨우 9kg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그 서울까지 두 번을 왕복하고도 한 100km 정도 여유가 남습니다. 그 정도로 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50의 이사라고 했지만 나중에 또 추가 설명하겠지만 50대 이하라고 하면은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24라고 하는 것은 그 실을 구성하고 있는 필라 수라고 보면 되는데, 그 필라 수가 24의 필라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실이 가닥이 됩니다. 그러면 50대 이하 하나 그러는데 그 중에 구성인 24필라 중에 하나는 더 작은 무게, 그러니까 한 2.5g, 2g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양을 가지고도 9kg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실이 가늘고 깁니다. 뭐 모든 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굵은 실도 있을 수 있고 더 가는 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은 가늘고 길다. 그리고 우리 상상 이상으로 상당히 길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섬유를 분류할 때 이 섬유의 분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분류 방법이 보통 그 원료 물질에 따른 분류.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도 계시고 남자들은 좀 옷 고를 때 뭐 이게 폴리에스터인지 나일론인지 웬인지 뭔지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괜찮네 하면 그냥 걸치고 노는데, 보면은 태그에 보면은 그 옷을 살 때 태그에 보면은 이게 폴리에스터냐 나일론이냐 웬이냐 뭐냐 이런 내용들이 다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료에 의해서 분류한 거는 크게 천연 섬유하고 인조 섬유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인조 섬유라고 하면은 사람이 만든 섬유겠죠. 우리 석유화학 사업에서 만든 PTA 가지고 그리고 AN 가지고 그런 섬유들을 갖다가 만들기도 합니다. 자, 천연 섬유 중에는 이제 식물성 섬유가 있고 동물성 섬유가 있고 또 광물 섬유가 있습니다. 광물 섬유, 우리가 어떻게 돌로 실을 만들지? 근데 이 성면은 사실은 실이라고 보기엔 좀 약간 애매하고, 우리 규산염이라는 규산 광물, SiO2 광물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실처럼 가늘게 쪼개질 수 있는데 이게 그 성면으로 사용이 됩니다. 옛날에 보온제로 많이 사용됐는데 이 성면이 그 사람 몸에 흡입을 하게 되면은 폐에 막혀가지고 놓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규제 물질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온 용도로 많이 사용됐는데 열도 잘 견딜 않습니까? 돌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사용됐지만은 지금은 사용하면 안 되고, 또 옛날에 사용된 이 성면 물질을 갖다가 철거할 때도 그냥 아무나 일반인이 가서 철거하면 안 되고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철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성면은 1급 발암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동물성 섬유,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이제 우리 면, 뭐 메리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견은 우리 실크, 비단이고, 모는 뭐 동물성, 울 이런 것들이 이제 모로 되어 있습니다. 천연 섬유도 계속 한 50년대, 우리 1950년대 이전에는 거의 주가 천연 섬유였습니다. 근데 천연 섬유가 아무래도 자연에서 대량으로 얻기는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인조 섬유, 화성 섬유 쪽이 급격하게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인조 섬유, 사람이 만든 섬유에도 이렇게 유기 섬유, 화성 섬유가 있고, 또 무기 섬유가 있고, 재생 섬유가 있습니다. 자, 무기 섬유는 여기 보면은 유리 섬유라든가 탄소 섬유, 또 금속을 또 가늘게 뽑아가지고 만든 섬유가 있고, 유리 가지고 섬유 만드는 거 알고 계셨던 분 있으십니까? 유리 섬유 들어보신 분? 뭐 이쪽 나일론, 폴리에스터, 아크릴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리 섬유는 별로 들어보시지 못했습니다. 유리 섬유는 사실 의료용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의료용으로 잘 쓰이지 않고 보통은 플라스틱 안에 이 섬유가 들어감으로써 보광제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섬유도 보면은 뭐 다들 알다시피 그 C로 탄소로 구성된 섬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 섬유가 왜 무기 섬유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탄소 섬유가 처음 시작은 우리 이 아크릴과 상당히 유사하게 아크릴 섬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아크릴 섬유에는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뭐 산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데, 이 아크릴을 갖다가 우리 일반 아크릴하고 좀 다릅니다. 애인 함량이 훨씬 더 높은 섬유입니다. 이걸 그 산소 분위기에서 저온으로 살짝 태운 뒤에 나중에 질소 분위기에서 화끈하게 태웁니다. 화끈하게 태우다 보면은 우리가 반으로 줄면서 거의 탄소만 남게 됩니다. 탄소만 남다 보니까 뭐 수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질소 이런 것들이 상당량 줄어듭니다. 그래서 탄소만 남기 때문에 우리 수소를 갖다가 유기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탄소 섬유도 무기 섬유로 보거든요. 금속은 금속도를 뽑는 거예요. 어쨌든 재생 섬유라고 하면은, 자, 재생 섬유가 있고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반합성 섬유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온, 아스테이트, 보통 고급 의료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목재 펄프에서 원료에서 이제 실을 만드는 겁니다. 목재 펄프가 섬유상입니다. 섬유상이라고 되지 이게 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용매에 녹여가지고 뽑은 게 사람이 인간의 힘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인조 섬유하고는 인조 섬유 중에서도 화성 섬유를 속이겠는데 따로 재생 섬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료 목재 펄프를 가지고도 그 만드는 아세테이트라는 섬유가 있습니다. 그런 섬유 같은 경우는 화학적 처리를 통해 가지고 구조를 조금 바꾸기 때문에 반화성 섬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분류는 천연 섬유가 있고 인조 섬유가 있다. 여기 계신 분들 진짜 그 옷 사면서 폴리다, 나일론이다 이 정도만 하지 뭐 이거 따지면서 그 보지 않습니다. 내부터도 옷 살 때 안 보고 단지 이제 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하게 뭐 레이온 썼네 또는 그 뭐냐 또 뭐 이게 뭐 레이온 또 우리 또 텐셀 이야기하는 또 보면은 울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특별히 천연 섬유하고 인공 섬유로 나눠진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하는 거는 인공 섬유다, 화성 섬유다. 화성 섬유의 특징은 석유 물질로 만든 거다. 이 정도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헐물 길다, 석유 계물질로 만든 섬유. 자, 섬유를 또 분류하는 방법 중에 또 이거는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섬유가 그 일반인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게 천연 섬유다, 화성 섬유다 이 정도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자, 섬유도 실도 아주 긴 실이 있고 보통 장섬유라고 표현합니다. 필라멘트. 그리고 짧은 실들이 있습니다. 짧은 실들 이걸 단섬유, 스테플 파이버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면섬유, 모섬유, 견섬유가 있는데 풀어보면은 스테플 파이버, 그러니까 짧은 단섬유는 길이가 짤막짤막합니다. 길이가 짧습니다. 그리고 모섬유도 마찬가지로 이 틀 깎아봐야 길이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길어봐야 한요 정도. 뭐 보통은 한요 정도. 자, 이렇게 짧은 섬유들 하다가 단섬유, 보통은 뭐 10에서 1cm에서 10c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히 이것도 어디까지가 단섬유고 어디까지가 필라멘트다, 장섬유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견섬유 같은 경우는 여기 누에 고치에서 좀 불려가지고 살살 풀어보면은 계속 놉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섬유, 필라멘트 쪽이고, 그리고 합성섬유는 대부분 다 그 거진 필라멘트, 장섬유로 분류하죠. 혹시 제 발음이 좀 어렵거나 좀 특이하거나 좀 이런 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제가 경상도 와가지고 제가 그 고향은 그 마산 그 창원이고요. 지금은 이제 마산, 원래 마산인데 마산이 없어지고 창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산, 진해, 창원이 합쳐져가지고 창원시로 바뀌었는데, 제가 원래 마산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마산고등학교 나오고 그 부산대, 주로 그 부산대 대학 뭐 석사까지 부산대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취직을 또 어디 주로 했냐면은 태광산업연구소가 원래 대전에 있었습니다. 대전중앙연구소. 혹시 대전중앙연구소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신입사원들 오면은 연수도 하고 교육한다고 대전중앙연구소 갔는데 요즘은 안 가는가 봐요. 용인. 네? 용인에 용인에 있었어요. 저는 사실 용인은 100번 안 가봤어요. 한 2번 가봤는데, 용인도 가면 좋지만은 대전중앙연구소 가면 지금 연구소의 어떤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런데 그 대전중앙연구소가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가면은 조경도 엄청 잘 되고, 거기에 이제 중앙에 식당이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어느 분은 야, 이런 땅을 갖다가 왜 놀리고 있지? 여기에 카페를 차려도 넓은 그 잔디에 앞에 분수가 있고 그 커피를 한잔하면서 비싸게 받아도 충분히 장사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언젠가는 아마 연구소가 좀 더 활성화되면 다시 대전으로 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가 대전중앙연구소에 입사해요. 대전중앙연구소에서 그 2004년까지 있다가 그 2005년에부터 울산에서 계속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처음에 대전으로 발령받아 갔는데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웃어요. 여기 경상도 분들 다 경상도 분들입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대전 사람들도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데 저는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억양도 좀 약간 틀리고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특히나 아가씨들도, 우리 그 여사원들도 말만 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야, 자기들 뭐 그렇게 뭐 표준을 쓰는 것지도 않는데 사투리 쓴다고. 그래서 말을 하면은 잘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나마 내 위에 선배들 중에도 이제 경상도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80%는 알아듣겠어요. 단련이 되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근데 울산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런 발음이라든가 억양에 대해서 제가 좀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데 좀 또 제가 또 혀가 안 길어가지고 또 발음도 또 명확하지 않고 또 짧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말을 또 나는 나름대로 쉽게 한다고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내가 말을 하는 와중에도 웃으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일단 말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게요. 어쨌든 대전중앙연구소가 상당히 잘 돼 있고, 거기 가면은 테니스장, 탁구장, 그리고 그 조경에 보면은 그 과실수도 많아가지고 대추나무, 뭐 감나무, 그 매화, 매실나무, 살구나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한번 다음에 가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한 번씩 교육할 때
거기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세미나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만 걸어서 나가면은 전민동이나 그 마을이 있는데 또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한잔하기도 좋아요.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가서 보세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섬유의 분류 중에 아까 천년 섬유가 있고 인공 섬유가 있는데 보통 천년 섬유 중에는 이렇게 짧은 담 섬유가 많고 합성 섬유는 대부분 다 이렇게 긴 필라멘트 장 섬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섬유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길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옷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까요? 짧은데 보면 딱 생긴 폼이 벌써 오글오글하고 털도 만창해지고 좀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얽힘성이 좋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좀 실이 좀 구부러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얇게 서로 비벼가지고 꼬아가지고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방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방적사. 그래서 명방적사, 모방적사 그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장섬유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태생은 원래 짧은 단섬유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보시면 돼요. 이 외에도 우리가 섬유 쪽에 이제 재훈 씨는 앞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뭐 UDY다, FDY다, 뭐 코이다, 뭐 RTY다,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는 섬유를 생산할 때 한 공정에 따라서 분류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섬유 하시는 분들이 알면 될 거고 석유 쪽에서는 길다, 가늘다, 유연하다, 섬유는 천년 섬유, 단섬유이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만 알면은 섬유의 그 기본 배설은 대충 다 파가심이라고 보시면 자, 이거는 조금 섬유 쪽에 전공하지 안 하실 분들은 꼭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섬유 쪽에서 근무하실 분들 그리고 뭐 섬유가 난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교재는 없습니다. 교재는 없는데 하나 더 표현을 이야기를 하자면 섬유의 굵기입니다. 우리가 섬유 제품을 이야기할 때 섬유의 굵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석유는 뭐 PTA, AN 뭐 따이프 종류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에 보면은 우리가 뭐 폴리에스테르 제품이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런데 이 그레이드가 바틀용이다, 섬유용이다, 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용이다. 이런 그레이드가 제품이 몇 종류 없습니다. 근데 섬유는 가보면 알겠죠. 점점 배워보면 알겠지만 종류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은데 아무튼 그 섬유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은 굵기로 이야기합니다. 굵기와 안에 그 필라수. 그래서 섬유의 굵기를 갖다가 가지고 이야기할 때 왜 굵기가 중요하냐? 굵기가 아무래도 굵은 거 가지고 옷을 만들면은 뻑뻑하고 부드럽지 못하고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섬유는 좀 더 가늘게 하다 보니까 좀 섬유의 굵기를 가지고 50데니아 제품죠, 90데니아 제품죠, 70데니아 제품죠, 180데니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굵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실은 굵기가 있는데 이 굵기의 지름이 보통 뭐 얼마다, 뭐 10마이크로다, 20마이크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유의 그 규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는 항장식이라는 것과 있고 항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길이 뭐 9kg 풀었을 때 뭐 서울까지 왔다 갔다 반복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섬유 쪽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필라멘트 쪽에 데니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데니아 50데니아 데니아가 뭐냐 실을 9kg 그러니까 길이 방향으로 9kg을 갔을 때 무게가 50g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1000데니아 제품이 좀 일반적인데 1000데니아, 1500데니아 그러면 1500데니아라고 하면은 실을 9kg 쭉 풀었을 때 9kg 정도까지 갔을 때 무게가 1500g 폴리에스터 나일론 같은 경우는 뭐 50데니아, 40데니아 나일론은 여기 없지만은 10데니아도 있습니다. 9kg까지 갔을 때 한 100원짜리 동전 2개 무게 정도 9,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데니아라고 하는 거는 항장식, 그러니까 길이를 일정하게 길이를 9km 갔을 때의 무게가 그 실의 규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의 이상,
뭐 70에 24, 뭐 75에 36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앞에 70, 50, 뭐 90, 100 이거는 무게입니다. 9kg 풀었을 때 무게. 그리고 24, 36, 72 이거는 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노필라도 있는데 주로 여러 가지 더 가는 실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뭐, 뭐 좋은 갑자기 뭐 미소를 짓길래 좀 재미가 없어도 좀 더 나름대로는 그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든 좀씩 기본 된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50에 이상하면은 24개의 필라가 모여서 하나의 실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폴리에스터, 나일론, 그 아라미드 이런 필라멘트 장섬유에는 다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데니아를 쓰는데 또 일부 외국에서는 데니아를 안 쓰고 텍스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텍스는 1000m에 1000m 풀었을 때의 길이 1000m일 때의 그람 또는 보통 우리 산자용 그러니까 1000데니아 이런 것들은 텍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그 말씀드린 50데니아 이런 작은 실들은 데시텍스라고 표현합니다. 데시텍스. 데시가 10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m가 아니고 10,000m를 갔을 때 무게 이게 데시텍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데니아를 쓰기 때문에 그냥 9,000m, 9km를 갔을 때 무게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별로 안 씁니다. 왜냐면 실에 태그도 없거든요. 실에 보면은 뭐 이거 뭐 50데니아 제품이다, 90데니아 제품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도 되는데 단지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게 면이나 모입니다. 면이나 모는 단섬유는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광적사를 실을 꼬아가지고 길게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보통 건수로 이야기합니다. 매수, 우리 뭐 면 80수, 면 30수 이런 이야기 혹시 못 들으시면 보시는 거 있습니까? 이성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우리가 면으로 만든 옷을 살 때도 아 이거는 면 40수다, 면 30수다, 면 80수다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사세요. 저도 우리가 제가 속옷을 살 때도 일명 팬티를 살 때도 보면은 가능하면 면 80수 이런 걸 씁니다. 그 수가 무슨 개념이냐면은 앞에는 아까 우리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길이에 따라서 그 무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게에 따라서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1파운드 이거는 그 방적이거든요. 영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영국식 그 단위를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1파운드가 아마 한 500g 좀 안 될 겁니다. 500g을 가지고 실을 갖다가 한 700m, 770m 정도 갈 수 있는 그걸 일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면 30수라고 하면은 770m 곱하기 뭐 30 하면은 길이가 몇십 미터 되겠죠. 이게 30수입니다. 그러면 100수는 80수는 아까 말했던 840야드 그러니까 미터로 하면 한 770 곱하기 100을 하는 게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길게 방직을 다 길게 해가지고 가늘게 뽑아서 길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면 30수가 비쌀 것 같아요. 80수가 비쌀 것 같아요. 실 가격으로 당연히 80수가 비싸겠죠. 똑같은 원료를 썼지만은 그만큼 가늘게 뽑고 가늘게 만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산성도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꼭 갑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면 좋은 이유는 얇고 부드럽다. 아무래도 실이 굵으면은 좀 입었을 때 까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늘고 길게 뽑을 수 있으면은 면 80수, 뭐 면 60수 이게 태그를 보시면은 그렇게 표현 안 됐습니다. 단지 이제 자기들 그 광고할 때 아 이거는 면 80수다, 뭐 면 40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까지가 또 기본 그건데 이 다음 장은 아마
지금 어떻게 저도 잘 몰랐어요. 이 역사에 대해서. 단지 이제 뭐 나일론은 두통에서 만들었고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인공 섬유를 보다 보니까 이 전기된 거 보니까 대부분 다 두퐁이라는 회사에서 이 아크릴도 만들고 또 나일론도 만들고 또 폴리에스터도 또 만들고 또 두폰에서 파라아라미드 이렇게 또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 앞서 세 개 섬유는 주로 의료용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아라미드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 데니아가 상당히 굵고 또 일반 섬유에 비해서는 유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의료용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데 방탄복 또는 헬멧 또 머리에 산자용 쪽에 하면은 상당히 고광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라아라미드는 산업용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1950년대 전후에 해가지고 이런 합성 섬유들이 많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은 나일론 섬유가 먼저 만들어졌고 아크릴 섬유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섬유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섬유를 보면은 폴리에스터가 제일 많아요. 폴리에스터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런 아크릴, 나일론 이 시장들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왜냐합니까? 폴리에스터가 가격이 저렴합니다. 원료도 저렴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또 가공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가공성이 뛰어나가지고 후가공을 통해 가지고 원래 폴리에스터의 특징이 있는데 이걸 후가공을 통해 가지고 아크릴과 비슷한 성질, 나일론과 비슷한 성질, 면하고 비슷한 성질 뭐 이런 성질을 나타내요. 그렇다 그걸 가능하다 보니까 이 폴리에스터가 합성 섬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실제로 천연 섬유는 시장이 작습니다. 원래 1950년대 이때는 합성 섬유가 대중화됐기 때문에 그 당시 처음 나일론이 개발됐을 때에도 인조 실크라고 해가지고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이 여자들 막 스타킹 신고 했는데 땀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여자들도 그렇고 뭐 스타킹 이런데 피부 발진이라든가 뭐 피부 진화적은 아니죠. 문제가 생겼는데 천연 섬유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천연 섬유를 다 밀어내고 화석입니다. 또 화석 섬유 중에서도 이 폴리에스터 섬유가 다른 섬유들 시장을 갖다가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면이지 않습니까? 또 이 천연 섬유 중에서는 면 시장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올해 기후 이상으로 면의 작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폴리에스터 시장이 뜹니다.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격도 올라가고 오히려 보면 면이 작황이 안 좋으면 폴리에스터 시장 쪽에서는 좀 보면은 좀 호황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폴리에스터 섬유가 섬유 중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아라미드 섬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그래서 섬유하면은 우리는 옷밖에 생각 안 하는데 저도 옷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우리 산업용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자 이런 블라인드에도 보면은 그 LM4라든가 다 실입니다. 실로 사용되고 있고 우리 커튼도 그렇고 또 우리 그 토목공사 할 때도 그 구조 보강하는 거 타이어에도 다 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술용 봉합사 이 인체에 봉합하고 난 뒤에 흡수되어 있는 그 성분의 이런 또 그래서 보면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분야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 이 섬유 쪽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의료용 쪽으로 많이 돼요. 그 산자용 쪽은 조금 작은 편입니다. 비중이. 이런 산자용 쪽은 좀 앞으로 넓혀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보면은 연섬유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대표적인 섬유들 연섬유, 옥섬유, 레이어섬유 그리고 나일론 폴리에 대한 물성들이 많습니다. 인장 강도, 신도, 비중, 입중도가 있는데 혹시 인장 강도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끊어지는.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가슴 쪽이요? 공무원. 아고.
점수보다 안 나은 것 같은데 일단 현장 강도는 끊어지는 겁니다. 실을 당겨가지고 끊어질 때의 걸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강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그 힘에 아까 말씀드린 데니아라는 거죠. 50데니아, 50데니아, 뭐 100데니아 실이 굵을수록 걸리는 힘이 커질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데니아로 나눠줍니다. 데니아로 나눠가지고 그때 걸리는 힘을 강도라고 합니다. 실을 당겨가지고 끊어지는데 이게 끊어질 때 당기다 보면 탁 끊어질 수가 있고 쭉 끊어졌는데 강도는 맥스를 이루는데 다시 서서히 이렇게 끊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맥스 그러니까 그 끊어가지고 탁 떨어지는 이걸 파당 강도 또는 그 파당 강도를 하기 전에 올랐다가 사실 떨어질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맥스 강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은 그냥 강도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이 끊어질 때 힘이라고 봅니다. 강도가 높을수록 아무래도 작업성도 좋고 또 산자용이 더 많이 산거죠. 그래서 보통 실들이 높아봐야 한 6g 정도 이내인데 이 보면은 아라미드 섬유 같은 경우는 23g, 37g까지 27g까지 탄소 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의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자 앞선 시간에서 그 이야기했던 게 섬유는 가늘고 길고 유연하다. 그리고 섬유는 천연 섬유가 있고 화성 섬유가 있다. 그리고 또 섬유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장섬유, 필라멘트가 있고 단섬유, 스테플 파이버가 있다. 그래서 섬유를 표현할 때는 그 굵기, 그러니까 데니아 그리고 모 같은 경우는 그 분수 30수, 40수 이렇게 표현한다. 그 정도만 알면은 섬유의 기본적인 거는 대충 아실 겁니다. 그에서 더 들어가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각자 파트에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태원 산업이 섬유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충 조금 더 좀 아는 방향으로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을 당기다 보면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늘어나는데 얼마나 늘어나는가? 이게 신도입니다. 보면은 면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합성섬유, 나일론이라든가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신도가 20에서 뭐 45까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뭐 포이나 이런 것들은 130, 140% 늘어납니다. 스판데스 같은 경우는 뭐 한 400%, 500% 늘어납니다. 그런데 산자용으로 쓰는 실들은 사람용으로 쓰는 실들은 실이 자꾸 늘어나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의 그 산자용 실들은 조금 더 신도가 한 그 정도 수준, 3%에서 4%. 근데 너무 작다 보니까 가령 뭐 3%짜리가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이걸 한 4.5% 그러면은 고신도 아라미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4.5%가 다른 데에 비하면 엄청 낮은 수준이지만은 늘어나는 만큼 실이 잘 안 끊어지고 좀 질겨지는 이걸 인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의 그 물성을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도, 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신도가 얼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물성들이 좀 있는데 수축을 얼마나 하냐 그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강도, 신도. 비중도 어떻게 보면 실에서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비중이 아무래도 무거우면은 실 자체도 옷도 무겁겠죠. 근데 가벼우면은 가벼운데 문제는 워낙 가공 기술이 좋아가지고 비중을 높은 실을 쓰더라도 가늘게 만들고 가늘게 하면은 또 가볍고 또 부드럽게 됩니다. 어쨌든 강신도라는 게 수분율 이게 천연 섬유 쪽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수분 흡수성이 좋습니다. 이 실들이 수분을 좀 흡수를 좀 잘 해줘야 이 사람이 입었을 때 좀 쾌적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이 화성섬유 단점들은 수분들이 낮아서 뭔가 입으면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피부 침약에 덜 친해집니다. 면이 사실은 수분율이 높은데 또 우리 여름에 또 면은 잘 안 입지 않습니까? 이 보온성도 좋고 우리 땀도 잘 흡수하는데 문제는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땀을 흡수하다 보면은 이게 실의 무게도 무거워지고 배출이 안 되니까 건조가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안 좋죠. 근데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수분율이 되게 낮은 반면에 우리가 흡판 소건사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아마 석유학 쪽도 놀 것 같은데 청색 티라고 부릅니다. 청색 그 티를 주는 그런 것들이 보면은 폴리에스터로 만들었는데 단면을 갖다가 원형이 아니고 뭐 십자 모양이든 사삼평평이든 그 평면을 좀 단면 모양을 다르게 해가지고 땀을 흡수와 모자간 현상에서 배출을 좀 더 빠르게 해서 흡판 소건사라고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런 작업복 말고 안에 사람들 청색 티 입고 다니는 거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로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건조가 빠르다, 뭐 산타 촉감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가지고. 자, 아크릴 섬유 이쪽을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실을 만들었습니다. 실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옷을 입든 아니면 사람용이 쓰든 뭐 쓰려고 하면은 또 가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단을 만드는 방법, 원단을 만들기 전에도 뭐 가연이든 뭐 DTY로 표현하고 또 연사든 뭐 실을 꼬는 연사도 있고 뭐 RTY, ATY 여러 가지 사가공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까지는 뭐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실을 만들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실을 만들 때, 섬유를 원단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실을 갖다가 시실, 그러니까 경사라고 표현하고 날실, 윗사라고 표현할 때 서로 직각되게 짜는 원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직물이라 표현하고 우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겉옷들은 다 직물로 짭니다. 직물로 짜는데 직물도 마찬가지로 1대1로 경사 하나에 이렇게 딱 1대1로 짤 수도 있고 뭐 2칸 건너뛰고 3칸 건너뛰고 뭐 조직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경사 이렇게 수직으로 세운 실에 사이사이로 들어가지고 그 교직으로 짠 걸 직물이라고 표현한다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또 흔히 있는 옷 중에 니트, 보통 보면 TV에서도 니트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니트가 뭐냐? 편물입니다. 편물하면은 이 바늘코에 실을 걸어가지고 서로 꼬아가지고 뭐 경로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 잘 머릿속에 감도 안 잡히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건 모르겠다. 그 어머님들 제가 어릴 때에도 어머님들이 목도리라든가 뭐 스웨트라든가 이걸 그 바늘 구겨가지고 막 꼬아가지고 뜨개질 하지 않습니까? 뜨개질 해보신 분 인정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남자들도 우리 학교에서 저는 가사를 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뜨개질을 좀 했거든요. 어릴 때는 뜨개질도 하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못하지만 이 바늘코를 가지고 실을 서로 걸고 하는 게 편물입니다. 이걸 그 위에서부터 수직으로부터 쭉 그러니까 방향으로 바늘코를 갖다가 끼우는 것 갖다가 경편이라고 표현하고 옆으로 행방향으로 하는 것 갖다가 한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직물에서는 그 원단을 만들 때 가장 기본되는 것은 직물이 있고 편물이 있다. 편물에는 경편이 있고 한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편에서 제일 와닿는 게 여러분들이 다 입고 있을 겁니다. 속옷 그리고 티셔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한편입니다. 그 직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신축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재질로 만일에 여러분들이 메리앗을 입었다 편할 것 같아요. 아무리 얇아도 실의 신축성이 원단이 늘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뻣뻣하고 움직일 때마다 잘 걷지도 못할 겁니다. 바지도 직물이고 직물은 이렇게 원단의 신축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편물은 고리를 걸어가지고 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흰색 메리아스라든가 티셔츠라든가 이런 걸 한편으로 만드는 게 좀 실이 좀 그러니까 그 원단이 신축성이 활동적이게. 반면에 저 지금 입고 계시는 저 남방 이런 남방 우리 남방 셔츠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직물도 있고 또 편물도 있는데 그 보통 우리가 바로 있는 남방이 아닌 그 메리아스라든가 그 티셔츠 이런 것들은 한편 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을 만들어 가지고 직물로 편물로 드립니다. 또 잘라 가지고 가늘게 잘라 가지고 또
방적을 하기도 하고 또 섬유 보강제라고 표현해서 우리 플라스틱 만들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부품 이런데 플라스틱 덩어리만 있나? 플라스틱 덩어리만 있나? 안에 섬유 보강제라고 해가지고 잘게 잘라진 섬유들이 그 플라스틱 안에 섞여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그 여기 아까 나중 폴리에스터 들어가겠지만 석유학에서 PTA를 만들지 않습니까? 아, 바람이 부니까 목이 금방 건조해지는데 테르파탈릭 애시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한 번 더 순수하게 만들게 전제네트 해가지고 퓨리파이더 그래서 PTA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거는 이런 바틀병도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 또 플라스틱 부품 앰플러도 만들고 우리 식기 용기도 만들고 그런데 구조가 물성이 그러니까 조성이 크게 다르냐? 크게 안 다릅니다. 거의 같은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늘게 뽑으면은 실이고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병으로 만들면 바틀이고 이걸 뭐 어떤 형상에 따라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자동차 부품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만듭니다. 원료는 그렇게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이 좀 시간이 생각보다 좀 빨리 지나가는데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플라스틱 가지고 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제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하다가 또 했는지 또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는데 자 원단을 만들었다. 그 원단까지는 이야기했고 원단에는 직물하고 편물이 있다. 그리고 직물, 편물 이렇게 어류용어만 쓰는 게 아니고 잘게 잘라가지고 플라스틱하고 섞어가지고 섬유 보강제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어떤 자동차 부품이란 뿐만 아니라 어떤 전자 부품 이런데 만들 수 있다. 왜냐면은 이 플라스틱만 만들면 잘 깨집니다. 잘 깨지기 때문에 실을 넣어줌으로써 이게 잘 안 깨지게 만듭니다. 플라스틱이 잘 깨지는 이유가 그 폴리머가 어떤 방향성이 있으면 방향이 있으면 아까 실은 그 일축 이방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폴리머가 한 방향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유연하고 잘 깨지지 않는데 플라스틱은 그게 좀 적다 보니까 각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만 휘어버리면 깨집니다. 폴리머가 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게 일반 폴리에스터도 들어가고 나일론도 들어가고 아크릴도 들어가고 그리고 특히 고강도를 필요한 고탄성을 필요한 부분은 아라미드라든가 탄소섬유 탄소섬유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라미드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어도 탄소섬유는 유연성이 좀 부족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게 보강제로 사용합니다. 탄소섬유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내나 재직을 해가지고 수질을 입혀가지고 적층을 쌓아가지고 하나의 그 어떤 부품을 만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시회 가면은 아마 프리프레그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 프리프레그로 만든 탄소섬유 멋지게 재직을 해가지고 가로 세로 재직해가지고 만든 자동차 본네트라든가 뭐 의자라든가 이런 것도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그조차도 단독으로 사용된 건 아니고 수질에 입혀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섬유는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원사 그 상태로 사용 안 되고 재직을 하든 편물을 하든 초핑을 하든 카팅을 하든 그렇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크릴 섬유를 우리가 석유 상공량에서 만들어가지고 AN을 만들어줍니다. 그 AN을 가지고 그 아크릴 섬유를 만듭니다. 물론 AN의 용도가 아크릴 섬유 쪽은 극히 뭐 포션이 잘 겁니다. 주로 AN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ABS 그러니까 라고 해가지고 우리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AN 원료 가지고 접착제라든가 뭐 고무, 합성 고무 뭐 이렇게 또 사용되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 그 섬유 쪽으로는 아크릴 섬유, 또 탄소 섬유 만들 때는 이 AN이 거의 97% 가까이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 아크릴 섬유 같은 경우는 한 85에서 한 93%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한 91% 정도에서 가까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료가 자 이게 들어가기 전에 더 이거는 이제 뭐 세세한 부분까지는 이제 빠르게 그냥 있는 게 있다라고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가 실을 만들 때 실을 만들기 위한 공정을 갖다 합성품을 만들려면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원료 자체는 전부 다 단분자입니다. 단분자하고 고분자가 아니거든요. 자, 실을 만들 때 폴리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폴리머를 만들기 위한 게 중합입니다. 중합을 하고 난 폴리머를 갖다가 이제 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작은 구멍, 그러니까 우리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0.2mm, 직경이 0.2mm에서 0.5mm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를 갖다가 그 폴리머를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킬 때 그걸 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사에서 이제 실이 만들어져 놓으면 가늘게 놓으면은 그걸 감는 걸 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을 생산하는 공정은 중합, 방사, 건치. 그러면 건치까지 됐으면 완제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외관으로 뭐 문제가 있느냐, 물성이 문제가 있느냐, 그다음 선별을 하고 선별한 걸 갖다가 포장하면은 제품이 소개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머 중합도 상당히 뭐 많은 방법이 있는데 뭐 중합에 대한 방법은 떠나가지고 일단 방사, 우리 기본적인 방사만 이야기하거든요. 작은 구멍 0.2mm, 0.5mm 구멍을 통과시키려면은 폴리머가 유동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유동성을 부여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방사 방법도 나눠줍니다. 자, 우리 폴리 나일론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면 높습니다. 나일론은 한 220도 정도, 뭐 폴리는 한 250에서 55도. 이렇게 녹는 폴리머는 녹여가지고 열을 가해서 녹여가지고 그 압출기를 통해서 가는 구멍 사이를 통해서 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용융 방사라고 합니다. 열에 의해서 녹는다 용융 방사. 그래서 대부분의 폴리머들이 열에 의해서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뭐 그다음에 폴리아마이드 뭐 쭉 보면은 용융 방사로 화소분들을 생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사에서 이제 아크릴 같은 경우는 아크릴은 이것도 폴리머니까 분명히 녹는 점이 있을 건데 녹는 온도가 있을 건데 녹기 전에 먼저 분해가 먼저죠. 그래서 아크릴 폴리머는 우리가 섬유로 쓰고 있는 것은 녹여서 방사를 못하고 용매에 녹여서 방사를 합니다. 용매에 녹인 걸 갖다가 도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다크릴도 도프고 그 다음에 우리 아크릴도 도프고 그 다음에 그 아라미드도 도프에서 방사를 하게 되고 스판덱스도 도프 상태에서 용매에 녹여가지고 방사를 하게 됩니다. 그 용매는 뭐 보통 흔히 DMAC라든가 뭐 NMP라든가 사용할 수도 있고 아크릴은 내나 DMSO, DMAC 다 가능한데 유기용제 가능한데 우리 아크릴은 PRS라고 하는 무기용제를 갖다가 사용하고 무기용제에 그 물에다가 무기용제를 갖다가 바로 녹여가지고 그 상태에서 아크릴 폴리머가 녹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사를 합니다. 그런데 용매를 섞어가지고 용해를 시켰기 때문에 또 용매를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빼내는 방법에 따라서 뜨거운 열을 갖다가 뿜어가지고 열풍으로 빼는 걸 건식 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건식 방사고 빼내기 위해서 물이나 다시 거의 희석용해로 통과시키는 걸 갖다가 섭식 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용융 방사가 있고 섭식 건식 방사가 있고 용융 방사가 어떻게 보면 제일 간편한데 스판데스 폴리머고 파라아라미드고 다 이런 것들이 열을 가해서 녹기보다 녹는 지점에 도달하기보다도 먼저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용융 방사는 되지가 그 도프를 상태로 해서 섭식이나 건식을 한다고 봅니다. 자, 아까 그 첫 시간에 장섬유냐 단섬유냐를 표현했는데 지금 이 아크릴 섬유를 대표 아크릴 섬유를 사진 찍어놨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아크릴 섬유에 아까 필라들이 모여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크릴 섬유가 아니라 대부분의 섬유입니다. 이 아크릴 섬유는 필라가 26,000가닥, 그러니까 2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25,900인가 이렇게 필라 수들이 모여있습니다. 이것들이 한 다발로 노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필라멘트라 표현 안 하고 이런 장섬유는 많지만 이걸 보통 토어라고 표현합니다. 실이 무더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라미드는 이렇게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라미드는 필라멘트인데 아크릴 그리고 저기 모다크릴
보통 많이 유출되나 이게 뭉태기로 나오기 때문에 보다 그 토라고 표현하고 이 폼에는 실이 매끄럽지가 않고 주름이 같지 않습니까? 보통 아크릴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카팅해가지고 다른 실 아니면 단독으로 방적을 해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하성 섬유는 아까 천연 섬유는 자체적인 어떤 꼬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꼬아줬을 때 서로 얽혀가지고 잘 안 풀려 노는데 합성 섬유는 쭉 방사되기 때문에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꼬아줘도 당기면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주름을 줍니다. 주름을 주는 공정을 크림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크림프를 주고 쭉 뽑아가지고 이걸 카팅을 합니다. 그래서 스틸 파이브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애인 원료로 아크릴 섬유 나옵니다. 단독은 아니고 여기에 부가적인 어떤 원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크릴 섬유의 특징은 가볍고 부드럽다, 내광성, 뭐 세탁 별로 우수하다, 뭐 이런 용도로 쭉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주로 중동 지역에서는 카페트라든가 담요 만드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은 에스키모 담요 처음 들어보시죠? 못 들어봤죠? 그 태왕산업에서 만든 아크릴 공사에서 만들던 그 대표적인 담요입니다. 지금은 시중에서 보기 힘들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 혼수품으로 마련하던 필수 담요였습니다. 그래서 에스키모 담요라고 아크릴로 만든 담요가 한때 태영에서 만드는 히트 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80년대, 90년대. 그런데 이 좋은 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온도 좋은데 왜 밀렸냐?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폴리에스터가 가격도 싼데 충분히 폴리에스터 가공으로 해가지고 극세사 가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아크릴이 그런 용도로서는 자리를 뺏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AN 원료를 가지고 코모노으로 이제 뭐 염색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좀 유연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물료 써가지고 뭐 중합을 하고 뭐 방사를 하고 땡기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까지는 그 각 공장에 계시는 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중합 공정입니다. 방사 공정이 있고 땡겨서 실을 만드는 덧지 공정이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일론 섬유는 폴리아마이드 섬유, 폴리아미드 섬유라고 합니다. 폴리아마이드라는 게 이 기랍, 카르보닐 뒤에 N이 기랍이 되어 있는 걸 아마이드라고 합니다. 아미드. 그래서 이 반복되는 단위가 몇 개냐 따라가지고 나일론 6. 또 여기는 NN 6개짜리가 반복되고 또 카라복실 6개짜리가 반복된다 해가지고 나일론 더블 6. 그러니까 나일론 66이라고 표현하고 또 이 단량체를 뭘 쓰냐에 따라 가지고 나일론 510, 410, 뭐 12 다양하게 있습니다. 30부까지 할게요. 좀 늦어지는. 그래서 조금 늦어졌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자, 나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크의 어떤 광택, 비단의 광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발됐을 때 여성분들한테 굉장한 히트를 줬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도 오히려 찌르기니까 실크로 스타킹 만들어봐야 몇 번 신고 다니면 쫙 찢어지는데 나일론은 찌르다 보니까 잘 안 찢어져요. 근데 광택도 좋고 그래서 상당히 여성분들한테 히트를 친 그 소재인데 지금은 그런 쪽보다는 좀 의류용 바람막이 이런 쪽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한번 보세요. 이게 옷이 좀 우리 이렇게 겉옷인데 우리 패딩을 입었는데 뭔가 좀 젖은 느낌 들으면서 축축하다, 촉촉하다. 근데 부드럽다. 이거는 보통 나일론입니다. 그런데 조금 건조한 느낌, 촉감이 좀 덜 부드럽다, 덜 젖은 느낌이다. 폴리에스터. 보면은 나일론이 비쌉니다. 소재도 비싸고 원료도 비싸고 실도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나일론 소재가 폴리에 비해서 가격이 고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딱 보고 역시 좀 비싼 게 나일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통 폴리는 저가 쪽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복잡하게 공명 그려놨는데 뭐 이것까지 안 틀렸고 폴리에스터 가지고 PTA 가지고 나일론 카프로탄 가지고 중합을 하고 그리고
방사를 하고 용융 방사를 하고 실을 만들어 가지고 감ದಂ다. 끝까지 우리가 석유학 1공장에서 PTA 를 만들고 있습니다. PTA 아까 말씀드렸듯이 PTA 가지고 AN은 사실은 접착제, 합성 고무 용도가 다양한데 제가 알고 있기는 PTA 주는 폴리에스터에 페트도 있고 물론 여기에 이 페트는 폴리에틸렌입니다. 이 탄소가 2개짜리 글리콜 가지고 만드는데 여기가 3개짜리가 될 수도 있고 4개짜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CHDM이라는 다른 물질이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폴리에스터입니다. 단지 에틸렌이 쓰느냐 다른 모노머를 쓰느냐 차이인데 PTA는 대부분 다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터 용도로 사용되고 제일 많은 산자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공장에서 만드는 PTA가 이거죠. 여기서 이거하고 우리가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글리콜하고 종합돼가지고 계속적으로 고분자가 된 게 폴리에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나왔지만 원료가 저렴하여 섬유 프로세스가 번용성이 크다. 가공만 잘하면 대부분의 그 실의 성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좀 못하겠지만 거의 유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성이 크다 보니까 다른 섬유 쪽 시장을 나가겠죠. 좁혀가는데 어떻게 보면 폴리에스터 입장에서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용도 영역이 넓은 거고 다른 실로 봤을 때는 이 폴리에스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좀 더 그런 시장 쪽이 줄어들겠죠. 그런 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터 용도로도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분 아까 공정 수분율이 다른 거는 그래도 4%대 가까이 되는데 얘는 0.4% 한 4,000pp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름에 그 겨울에 벗으면 정전기가 팍팍팍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건 특히 폴리에스터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PTA 이지를 가지고 종합을 하고 또 종합을 한 뒤에 또 검사를 하고 또 이걸 냉각한 뒤에 전치를 하고 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라미드 섬유하면은 제일 널리 알려져 있는 게 그 파라 아라미드가 있고 메타 아라미드가 있습니다. 혹시 파라와 메타를 구분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여기 그 고분자 전공이나 맞아요. 그 폴리 그 화학 전공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통 이 기능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여기가 파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옆에 만일에 이 기능기가 여기 있는데 여기 하나 있다. 그러면 오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기능기가 여기 양쪽으로 있는 걸 파라, 이쪽에 있는 걸 오로스, 여기 있는 걸 메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 아라미드라고 하면은 여기에 나란히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 다른 기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타 아라미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메타 아라미드는 휴비서나 이런 데 생산하는데 특징이 난연성이, 계열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산업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래도 파라 아라미드보다는 그 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범용성 측면에서는 파라 아라미드로. 자, 파라 아라미드가 고강도 물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산자형으로 특징을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 우리가 그 액정 폴리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액정 폴리머가 용융 상태에서 아니 묽은 상태에서 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방성이라고 하면은 흩어져 가지고 다 어느 방향을 가든 다 동일하게. 액정 폴리머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한 방향으로 쭉 갑니다. 이 구조 자체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폴리에스터라든가 뭐 나일론 뭐 이런 것들은 안에 탄소 사슬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 탄소 사슬은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다 서로 바꿀 수도 있고 실이 폴리머가 서로 꼬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꼬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방사를 할 때 방사를 하고 난 뒤에 연신이라고 해서 실을 잡아당깁니다. 더 배양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아라미드는 연신 공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방사할 때 이 구조 자체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방향으로 쭉 나래리 섰습니다. 이 벤젠 자체가 상당히 이 구조의 강직성을 갖다가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폴리머가 뭐 유동을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강직성을 가지면서 고강도 그리고 짧은 작은 신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라미드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탄소 섬유도 다릅니다. 그건 좀 다릅니다. 어쨌든 고강도실을 가진 것들은 분자량이 되게 높거나 뭐 초울토라고 분자 피죠. 아니면 파라라미드처럼 구조 자체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섬유 사업 쪽에 뭐 LCP 이런 것도 검토하고 이거는 액정 아라미드라고 표현하면 아마이드라고 표현하면 우리 LCP는 액정 리퀴드 크리스탈 폴레스터 기랍인데도 안에 이런 벤젠 링을 가진 구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구조 자체가 경직돼 가지고 유연성이 없는 대신에 유연성이란 게 이렇게 실이 풀어지는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혼자 사슬이 한 방향으로 딱 대항이 되면서 고강도 물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슈퍼 섬유라고 표현하고 또 산자형 섬유라고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메타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가지가 꺾여 있다고 했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꺾여 있다 보니까 이거는 혼자들이 나래비를 못 씁니다. 나래비를 못 쓰다 보니까 이런 그 나래비라고 하니까 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물성 자체가 고강도 물성이 없고 그래서 좀 낮은 물성이 오게 됩니다. 자, 파라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분합니다. 그 보통 우리가 파라아라미드라고 표현하고 그냥 아라미드라고 하면은 메타도 들어있기 때문에 메타 같은 경우는 MPA라고 표현하고 파라는 PP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여러 가지 상용 용도로 쓰이고 있고 광 케이블 또는 뭐 방탄복, 방탄 이런 쪽에 사용되고 있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라미드에 그 배치 받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황산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예전에 실험실에서 그 실험하다가 플라스크를 깨뜨린 바람에 그 붉은 황산 용액이 청바지하고 작업복에 그 닿였거든요. 흘러내리면서 후드하고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당장은 표가 안 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후드 쪽에 플라스틱이 타가지고 녹아내렸습니다. 청바지에도 묻었는데 이 굉장히 황산에 묻은데도 멀쩡하더라고요. 아 멀쩡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빨래를 하고 보니까 실이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황산을 지금은 제가 그냥 뭐 관리직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직접 다룰 일은 없는데 황산을 다룰 때 항상 보호장구를 갖다가 다 철저하게 갖추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튀면은 피부가 타더라고요. 이게 다시 회복될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 다른데 살짝 된 경우는 다시 회복이 되는데 만일에 깊숙하게 파고들면은 회복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산을 다루는 쪽은 그쪽은 다 보호장구를 갖추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자기가 아는 사람은 이런 화학물질도 이 석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PTA라든가 AN이라든가 거기 다른 부산물들 내가 알 때는 조심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과감하네 싶어도 내가 사고 안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했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물질을 다룰 때는 항상 뭐 MSDS 보고 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일단 조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다 섬유든 석유든 다 화학 제품을 다룰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고학.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자기 몸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모르는 기계, 익숙치 않은 기계, 아니면 모르는 약품, 모르는 물질을 다룰 때는 일단은 한 발 물러서고 내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일단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안전 계속 강조를 하지만 문신코 할 때 사고하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초보자일 때 이제 갓 운전면허 탔을 때는 상당히 조심합니다. 제가 방금 말한 대로. 그런데 이제 좀 약간 익숙해졌다, 나 좀 안다 싶을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생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기계 다룰 때 이제 나 좀 안다 이럴 때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동네에서 2일1조 하든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능숙하게 자 이건 내가 눈 감고도 알겠다
이럴 때 이제 약품이든 뭐 기계든 이렇게 다루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기 몸이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고 이렇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시간 오버해서 좀 미안한데 아무튼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